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육아에 소홀한 이 동물들의 목록은 나쁜 부모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암말은 임신기간이 약 1년입니다. 끔찍하게 긴 시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코끼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끼리는 출산 전까지 최대 22개월 동안 새끼를 품고 다닙니다. 새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쉬는 것을 선호하는 다른 동물 암컷들과는 달리 암말에게 임신은 파티 시간을 의미합니다. 암말은 임신을 하자마자 무리 주변을 산책하고 다른 수컷말들과 짝짓기를 합니다. 이미 임신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수컷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경쟁자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수컷이 새로 태어난 망아지가 자신의 새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망아지를 해칠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컷의 실제 의도는 수컷들이 진짜 아빠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새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좋은 엄마의 자질이죠. 그래서 암말이 우리 목록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암컷 뻐꾸기 새들은 부화하기도 전에 새끼를 버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영원히 떠나버려요. 둥지 주인 새의 알과 뻐꾸기 알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쌍한 수양부모 새들은 모든 알을 똑같이 부화시킵니다. 한편 뻐꾸기 새는 싱글의 삶을 즐겨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윈윈의 상황이 아닙니다. 뻐꾸기 새끼는 양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줍니다. 더 빨리 자라고 더 일찍 부화해서 더 작은 집주인의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참새는 정말 귀여워요. 하지만 이 천진난만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암컷 집참새는 선량하고 자상한 엄마이지만 신데렐라 새엄마에 못지않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참새는 보통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눈을 파는 수컷 참새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암컷 참새는 자신의 남편의 다른 여자를 알아내서 그 둥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수컷 참새가 자신의 새끼들을 돌볼 시간이 충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베이비시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나봐요. 하프 바다표범은 처음 2주 동안은 새끼들에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동물계에서 최악의 엄마라고 부를 순 없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새끼를 가까이 두고 24시간 내내 돌보고 먹이를 줍니다. 하지만 그 후 어미 바다표범은 작별 인사를 하고 새끼를 얼음 위에 홀로 남겨둡니다. 바다표범 새끼들은 수영이나 사냥 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해요. 모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저 기다리며 살이 빠지고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모든 새끼의 바다표범의 3분의 1만이 실제로 첫 해를 살아남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햄스터는 순하고 껴안아주고 쉽게 귀여워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햄스터 암컷들이 자신의 새끼를 저녁 식사로 운동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햄스터가 출산 후에 영양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미 햄스터들이 너무 많은 새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어떤 면에서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슬픈 결말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미 햄스터를 스트레스로부터 멀리하고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하라고 권합니다. 모 아니면 도는 아마도 흑곰의 좌우명일 거예요. 흑곰은 보통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한 마리만 낳게 될 경우 엄마 곰은 다음 해에 더 많은 새끼를 낳기를 바라며 아기 곰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새끼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흑곰은 형제자매가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판다는 그 정반대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 귀여운 털복숭이 친구들은 상당히 소홀한 부모들이에요. 판다 어미는 보통 쌍둥이를 낳지만 그중 한 마리만 돌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더 힘센 새끼만 먹이고 키울 거예요. 한편 가장 약한 새끼는 방치되고 알아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잔인함은 매우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판다는 대나무를 먹지만 2마리의 새끼를 위해 모유를 만들 만큼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판다들도 똑같은 새끼를 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육사들이 모든 아기 곰들에게 똑같이 우유를 제공해요. 원숭이는 보통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콧수염이 있는 귀여운 동물들은 좀 달라요. 약 5개월의 임신 기간 후에 어미 타마리는 보통 좋은 식사가 되기 위해선 아주 특별한 유칼립투스 나무여야 해요.
이 귀여운 생물들은 또한 집고양이와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북극곰은 전혀 하얗지 않아요. 털 밑에 피부는 까매요. 이들은 사냥하는 동안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이 필요해요. 검은색은 다른 어느 색보다 햇빛을 제일 잘 흡수하는 반면 흰색 털은 햇빛을 막지 않아요. 광선이 바로 통과하죠. 어떤 의미에서 북극곰은 투명한 털을 가졌어요. 개와 고양이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는 속설이 있죠. 사실 몇몇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개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2가지 색만 구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란색과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보다 다른 색의 음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멋진 야간 시야를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보는데 인간보다 약 7배 적은 빛만 있으면 돼요. 기린은 소리를 안 낸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최근에 밤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주파 소리를 내는 걸로 밝혀졌어요. 낮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위험을 경고해요. 잘 발달된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이죠. 뉴뉴! 밤이 되면 눈썹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기린에 대해 얘기해서 말인데 이 동물들은 하루에 30분 이상 잠을 자요. 하지만 아마 여러분만큼 많이 자지 않을 거예요. 이들의 수면 패턴은 꽤 전형적이에요. 연구원들이 한 무리의 기린을 관찰한 후 밤에 자고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잔다는 걸 알아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린들은 매일 약 5시간의 수면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의 무리는 사실 기린들의 탑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이 기니까 말은 되네요. 갈매기는 소금물을 마실 수 있어요. 눈 근처에 염분을 배출하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이 바닷물을 아주 빠르게 정화해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짠 잔여물들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겠죠? 짭짤한 콧물이에요. 아델리 펭귄은 진짜 낭만적이에요. 평생 단 하나의 짝이 있죠. 수컷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암컷에게 매끄러운 돌을 줘야 해요. 일종의 약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간들처럼 암컷 펭귄도 거절하고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물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우도 로맨틱해요. 수컷 여우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에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죠. 암컷을 돌보고 털에서 벼룩을 골라내주기도 해요. 수컷 여우는 여우 구멍을 개선하고 아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돌고래는 한쪽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눈을 뜨고 잘 수 있어요. 뇌의 절반은 꿈을 꾸고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절반은 위험의 징후들이 주변에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죠. 지루한 수업이나 회의 시간을 잠자기에 가장 완벽한 두뇌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게다가 돌고래들은 수동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뇌 전체가 잠들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해달은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귀여운 잠꾸러기예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해달은 늘 물속에서 보내요. 등을 대고 헤엄치면서 그 자세로 잠을 자죠. 아기들은 엄마 배에 엎드려 자요. 그리고 두 어른 해달은 물살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손을 잡죠. 타조는 위협을 받을 때 모래에 머리를 박지 않아요. 사실 머리를 전혀 파묻지 않죠. 이 오해는 유명한 영어 관용구인 땅속에 머리 박고 현실을 회피하다에서 유래됐어요. 실제로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이기 때문에 알을 위해 모래에 구멍을 파야 해요. 알을 고르게 데우기 위해 머리를 거기에 넣고 종종 알을 돌리죠. 하지만 타조에겐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위협을 직면했을 때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 완벽하게 죽은 척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오해에 따르면 상어는 움직이는 동안에만 숨을 쉴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헤엄을 치면 아가미로 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비록 많은 종류의 상어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만 다른 많은 종류들, 즉 바다에 사는 수염상어와 같은 종은 아가미 위로 산소가 풍부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모든 상어들은 부레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 헤엄치는 걸 멈추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어의 몸은 압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에겐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안전하죠.
일본 과학자들은 고양이들이 진짜로 무시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양이를 위한 오디오 녹음을 틀었어요. 그 녹음에는 고양이 주인들이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고 동물들이 꼬리, 다리, 귀를 움직였어요. 고양이가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건 진화예요. 고양이들은 곡식을 먹는 쥐들에게 끌려 사람들에게 다가왔어요. 사람들 가까이 살았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우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어요. 새들은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이들은 두 다리 달린 공룡인 수각류에서 진화했어요. 네, 티라노는 닭, 타조, 그리고 심지어 벌새의 먼 친척이에요. 사실 홍학은 흰색이에요. 이 새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 색조는 홍학이 먹는 조류와에겐 확실히 인간보다 쉬운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사슴은 호랑이를 주황색이 아닌 녹색으로 봐요. 초록색 호랑이가 확실히 발견하기 어려울 테고 그러면 호랑이들에겐 더 많은 저녁거리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진화는 여전히 주황색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색을 만드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유일한 녹색 포유류는 나무늘보지만 털이 자연 녹색은 아니에요. 그건 안에서 자라는 조류 때문이에요. 그리고 숨을 40분 동안 참을 수 있죠. 극 주변의 물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 아주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멀리 헤엄쳐 가야 해요. 하지만 남극대륙 근처에 있는 남빙양에 자생하는 특별한 물고기 무리가 있어요. 그곳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하죠. 하지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염분 덕분에 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당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자연적인 부동액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은 혈액에서 모든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돕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은 개미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숨 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입과 목을 벌리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과 횡격막을 가만히 잡아보도록 해보세요. 횡격막은 모든 포유류에게 가슴과 복강을 분리해주는 근육 구조예요. 여러분이 숨 쉴 때 팽창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산소가 여전히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몸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횡격막이 활발하게 공기를 몸 안팎으로 내보내요. 횡격막 없이 살아남으려면 1개 이상의 목구멍과 훨씬 작은 몸이 필요해요. 개미는 작은 몸의 측면을 따라 9쌍 또는 10쌍의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숨구멍이라고 불리며 각각이 나뉘어진 일련의 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폐와 비슷한 시스템이죠. 개미의 혈액은 산소를 관에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지 않아요. 대신 관이 산소를 퍼뜨려요. 이 가지들의 끝부분이 세포막에 직접 닿아요. 이건 아주 작은 동물에게서만 효과가 있어요. 몸이 2cm보다 더 크면 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공기를 충분히 빨리 확산시킬 수 없어요. 기린이 긴 목을 가진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목은 2m까지 길 수 있죠. 언뜻 보기엔 진화가 나무의 가장 달콤한 잎사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은 꿈만 꾸는 독점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기린은 최고의 한 입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원들은 이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또한 수컷 영양이 뿔을 사용할 때나 사슴이 뿔을 사용할 때와 같이 수컷 기린이 전투에 임할 때 목이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더 두꺼울수록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커지죠. 어떤 곤충들은 근처에 포식자가 있을 때 죽은 척을 해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개미 귀신 애벌레 곤충을 관찰했었어요. 이것은 61분 동안 죽은 척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부드러운 열매가 달린 동일한 덤불이 있는 정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덤불로 가서 과일을 모아서 먹기 시작해요. 맛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또 비교적 빨리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덤불에 과일을 계속 따먹으면 과일을 찾기가 어려워지죠.
게다가 처음보다 지금이 시간이 더 걸려서 좀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 머물면서 더 먹을 걸 찾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모든 걸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다른 덤불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포식자고 포식자들은 욕심이 많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다른 덤불에서 과일을 모으기 시작할 거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덤불로 이렇게 계속되겠죠. 연구원들은 새와 개미 귀신 유충에 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요. 곤충들은 죽은 척 할 때 포식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나중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 식으로 포식자가 다른 곳에서 먹이를 찾도록 부추기죠. 왜냐하면 포식자는 낭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척하는 게 사실 살아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종에 따라 어린 새들은 알에서 10일에서 30일을 보내요. 안에 공기는 없지만 대자연은 여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완벽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어요. 어린 새가 알 안에서 자라면서 내장 속에 빈 주머니 같은 구조물을 키워요. 이것은 작은 주머니인데 아기 새와 노른자 주변의 두 번째 막과 융합해요. 그래서 한쪽 끝은 아기 새에 부착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달걀 껍질의 안쪽 표면에 가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특별한 막은 폐조직처럼 작용해 외부 세계를 아기 새의 순환 시스템과 연결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지만 어떤 종들은 더 많은 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물고기는 머리 위에 세 번째 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시력을 그렇게 많이 향상시켜주진 않지만 햇빛을 통해 항해하고 체온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많은 무척추 동물들은 2개 이상의 눈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거미들은 8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